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서 일문일답 형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 초반에 단상 옆으로 한 발짝 나와서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모든 게 진심 어린 사과 드린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까? 보통 사람들끼리 싸울 때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라고 화를 내면서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도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사과의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 봤을 때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이 기자회견으로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예. 김수민 평론가님은 여론이 뭐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예. 뭐 어떤 후속 조치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예.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구체적 사과라는 것이 어떤 A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B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그러면은 왜 요거는 사과하는데 이거는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물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라든지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는 또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고 네.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한 것은 그래도 기존의 여러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한 부분 아닌가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2시간 20분 중에 담화가 한 20분, 질의응답 2시간. 근데 담화도 지난번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은 좀 쓴 그 부분은 있었는데, 예. 그런 어떤 형식상의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대통령이 어떤 물론 정책이나 기조, 국정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기존의 어떤 저번에 의료개혁 담화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좀 가벼워졌고, 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번 기자회견이 사실 대통령 일신상의 문제, 논란을 의식해서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임기 5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이 길목에서 지난 2년 반을 정리하고 남은 2년 반을 설명해야 하는 또 그런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 기조나 철학, 이런 뭐 정책 이런 문제를 또 언급하는 것은 응당 기본적으로 좀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국정 쇄신과 국정 기조 방향 전환 요구 이제 질문했더니 인재풀 물색 검증에 들어갔다.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 보이겠다. 어쨌든 뭐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모진이 됐건 뭐 내각이 됐건. 뭐 질문 중에 한남동 7인회 어떡할 거냐 이랬더니 뭐 그 한남동 7인회를 그 어떤 인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건 없었지만 여하튼
뭐 조치는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네. 개각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관들 교체할 가능성은 이미 거론이 됐던 거라서 그 부분까지 합쳐서 본다면은 이번에 언급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오늘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됐던 문제로 지목됐던 그 대통령실 인사들 몇몇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지율의 궁지랄까요? 이런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아예 이 쇄신 없이 인적 교체 없이 갈 수는 없게 됐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건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거는 분명하겠죠. 네. 이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곧 있겠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주진 있을 걸로 평론가님. 예상이 돼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연말 연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초반에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기를 좀 따져 보면 이렇게 인사가 아무래도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발표가 나고 그러면 1월 한 달 내내 청문회를 좀 치른 다음에 네.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시작 시점에서 2월, 3월 정도 해가지고 개각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다만 오늘 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장관 구인난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 좀 명망 있는 정말 인물들, 인사들 이렇게 장관 좀 해보시지 않겠냐고 하면은 다 손살에 치고 거부한다는 거죠. 거기 나가면 내 인생 완전히 다 백지처럼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지금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게 정말 어렵고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피력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개각을 예전처럼 쫙 뭐 경질해가지고 싹 다 갈고 짜짜짜짜 발표해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좀 현실적인 문제, 즉 개각을 하고 싶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호소를 또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을 모았던 명태균 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명 씨와 통화했냐? 이런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명태균 씨 관련 부적절한 일 한 거 없고 감출 거 없다. 이 답변은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확답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거의 관계를 끊었고 한 번 네. 연락한 게 대통령 취임 직전. 네, 그때 한 번이다라고 결국에는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제기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앞으로 만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안 나오면은 이제 일단은 그 말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쌓여 있어요. 공천 개입 의혹 말고도 뭐 창원 국가산단 얘기도 오늘 나오긴 했는데, 오늘 안 나온 얘기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의 얘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측 관계자 안내까지 받아가면서 현장을 시찰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며칠 뒤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첫 언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 당시에 마치 대통령 특사처럼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명태균 씨를 본 사람들의 어떤 증언 이런 걸 통해서 언론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과 구체성을 갖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더 불거질 텐데, 뭐 대통령이 일단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주장을 앞으로 뭐 며칠 사이에라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예. 요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문제와 공천 개입, 사실 뭐 창원 산단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약간 부수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분명히 본인은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또 당선 이후에는 그렇게 국가의 어떤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늘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좀 가져와서 뭐 다음 날 발표하기 전날에 이렇게 좀 미리 자료를 보는 정도는 있었다. 이거는 충분히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네. 또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이제 후보 혹은 당선인 신분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보궐 공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실무를 일일이 챙길 정도의 여유까지는 없었다라는 거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경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오늘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런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 문제에서만큼은 좀 명확한 해명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건희 여사 뭐 국정 개입 의혹, 대외 활동 중단 여기에 대한 질문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외교 그 관례상 또 어떤 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 김수민 평론가님, 그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여론이 좀 많았어요. 네. 요 지금 어떤 이 답변은 어떻게 뭐 충족시켜 줄 네.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별로 뭐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계속 뭐 마포대교를 포함해서 드문드문 활동을 해 오셨죠. 그리고 비공개 봉사 활동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결국엔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는 뭐 그런 행보들을 취해 왔기 때문에 대외 노출을 중간중간에 틈틈이 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노출시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바꿔서 노출 안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마치 처음부터 별로 노출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걸 우회해서 피해가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셔야 될 것이 대외 활동 여부 자체에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거든요. 그러면 대외 활동이 핵심인 것이 아니라 지금 쌓여있는 의혹을 어떻게 털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핵심이다라는 점,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네.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처를 악마화시킨 부분이 있다. 예. 잘못 알려진 게 많다. 심지어 짜집기 의혹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말씀은 이거죠. 나에게 어떤 의견을 준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또 뭐 약간 좀 국정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변에서 옆에 배우자로서 그동안 다른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러한 관계라면 이것을 어떻게 국정농단으로까지 볼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 억울함을 호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해서 마치 지시하고 통제해서 어떤 국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이제 뭐 악마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자체를 이제 비토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종의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타깃으로 가장 이제 김건희 여사를 중점적으로 공세를 해서 이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야당 입장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근데 그런 관련 질문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악마화하는 부분이 있다. 잘못 알려진 게 많다. 짜집기 의혹까지 있다.
이런 답변을 네. 했어요. 이런 답변들은 어떻게 보세요? 잘못 알려진 뭐 소식, 정보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분이 윤 대통령 본인이다라는 걸 이번에 또 알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도이치모터스를 털털 털어 수사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수사는 사실 2021년 정도에야 비로소 본격화가 됐고 당시에 이제 뭐 주포라든지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체포된 게 2021년 가을경이에요. 이맘때쯤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검찰에서 소환 시도를 했었는데 김건희 영부인이 불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또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부부부터가 서면 질의가 왔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비협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반박을 했는데 또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다. 결국에 이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 이걸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가을부터 했다고요? 수사를 했는데 그게 2020년에 처음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예. 그게 뭐 충분히 처음에 진행이 안 됐어요. 본격화된 게 2021년 중반기 정도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바로 얼마 뒤에 또 대선이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수사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은 뭐 그때 수사 상황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잘 수사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뭔지 궁금해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상대 당에 대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선이 있었고 상대방이었고 상대방의 어떤 그 네. 약점으로 파고들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오히려 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정치인들끼리 서로 야합해가지고 문제 털어주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적대적인 구도처럼 보이는 거에 굉장히 윤 대통령에 의존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국정의 기본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예, 2020년 4월부터 이게 시작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이게 이제 기억이 흐릿해져서 그런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낙마를 시켰던 게 이제 2019년 가을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2020년 4월에 거의 민주당 진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고발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물론 뭐 수사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면밀했냐라고 하는 절대적인 비교만 했을 때는 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2020년이라고 하는 시절을 돌이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고 손발 묶고 몰아내기 위해서 진짜 온 총력을 다했던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올 게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털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그러지 않았냐? 아니면 왜 서면 조사 정도로만 끝나냐면은 사실은 다른 주가 조작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준에 맞춰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무리해서 수사했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 정치적 보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이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이한 게 아니라 평범한 수준으로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봤고 그랬을 때 나름대로의 검찰 내부에 그동안에 쌓였던 축적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인사이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 문제는 이미 또 검찰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본인의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사법적인 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자기 또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번 조금이라도 믿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라면 디펜드 해줄 수 있지만 예. 본인이 검찰총장이나 혹은 대통령이면 와이프를 디펜드 해줄 수 없다. 방어해 줄 수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윤 대통령이.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국정성과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전하면서 또 아내도 국민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간접 사과라 그래야 되나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영부인이 대통령한테 나 대신에 좀 사과를 해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과를 잘 해야 된다. 이거는 간접 사과가 아니라 이 사과에 대한 조언에 불과한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앞부분은 그렇고 뒷부분은 아내도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이 크다.
부분. 예. 마음은 큰데 결국에 초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좀 전해달라는 말을 하더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네네. 자기 보고 잘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 오히려 듣고 있는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만든 구절이 될 것 같다. 사실 영부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럼 대통령이 이제 배우자 목까지 합쳐가지고 진심 어린 본인 표현대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나왔던 전반적인 태도들이 어떤 것이냐. 우리 배우자는 억울한 데가 많다. 조금 국민들이 싫어한다니까 대외 활동 안 하겠지만 뭐 별다른 사실 의혹은 별로 없고 특검도 받을 필요 없고 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에 배우자 얘기를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 사실은 이게 영부인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아마 영부인 생각 있으면 기자회견 보고 한숨을 쉬었을 거라고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또 끌어들여서 얘기를 간접 사과도 아닌 애매모호한 뭔가 이걸 뭐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과를 하는 모습에서 오늘 아마 국민들을 터지게 만든 핵심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터졌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크고 상당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해야 한다라는 점을 대신 김건희 여사 대신해서 전달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직접 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사과를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입장을 대통령으로서 대신 전달한 거는 저는 분명히 맞다. 그런 부분은 높게 이제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두 번째로 저는 제대로 사과라고 했다라는 부분은 또 다시 좀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뭐 마치 이제 이 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내 배우자도 내가 지금 제대로 국민들께 고개를 숙이길 바라는 마음이 나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또 이 또한 역시 뭐 좀 주변에서 사과도 좀 코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촉발시킬 수 있어서 좀 표현을 조금 더 김건희 여사 내 아내도 매우 지금 죄송스러워하고 있고 네. 제대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나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더 명확했을 텐데 조금 오해 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2부속실 설치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장 임명했다, 뭐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속도를 낼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뭐 어떤 게 달라질까요? 윤주진 일단은 평론가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든지 일정이 어디서 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 외부에 유출됐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일정이 있었을 때 누구를 문책할 것인지에 대한 라인이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죠. 예. 제2부속실장이 임명이 되면 일단은 그 제2부속실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제2부속실장이 어쨌든 배우자의 일정과 행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죠. 제2부속실장의 상관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제2부속실장이 저는 철저하게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의 통제를 받아서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객관적인 투명하고 공정한 그러한 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에 오면 그 뭐 당연히 둘 중에 한 명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김수인 평론가님 아무래도 야당의 초점은 특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아까 했던 그 뭐 악마화 부분하고 연결되는 말인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수사에도 기소 못했던 의혹 지금 와서 특검하자는 거는 사법 적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네. 이 시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야당하고 좀 시각이 많이 달라 보여요. 그렇죠. 결국에 특검 문제에서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고 사실 이게 야당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특검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일각에서도 특검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진짜 2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특검도 2년 동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달이면 끝이 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영부인 빼고는 주요 관계자들은 다 기소가 돼서 2심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의 한
현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특검을 해도 수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으면 특검을 해가지고 무죄로 판명이 나가지고 딱 끝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대통령이 빗장을 걸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감싸 안는 것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감싸 안는 것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추측에 더 힘이 실릴 것 같고 저는 문득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였죠.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 문제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됐는데 사실 나중에 국민들 많은 분들이 한보 사태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김현철 씨가 좀 엉뚱하게 대선 자금 관련 문제로 다른 걸로 구속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검찰에다가 김현철 구속시키라고 거의 지시를 하다시피 해서 다른 죄로 엮어서 넣은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때 자기가 김영삼 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며 자기가 정치인이었으면 김영삼 문화에서 정치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YS와 윤석열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당정 갈등 즉 한동훈 대표와의 불화설 관련해선 뭐 언론이 갈등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하면서 결국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거다. 좀 더 빠른 속도로 당과 편한 소통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윤준진 평론가님 예. 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좀 불편함이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됐었는데 예. 어떻게 대통령이 좀 어떤 소통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목표 의식을 갖고 함께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운명 공동체. 그렇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충분히 서로가 이해한 상태에서 정말 각자의 사심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 혹은 여당의 성공 또 정권 재창출 이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진정성을 갖고 간다면은 자연스럽게 갈등은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은 사실 좀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다음 대선을 너무 염두에 두고 누가 유불리의 어떤 그런 게임의 관점에서 서로의 관계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같은 말이라도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본인의 안위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같은 목표를 갖고 간다면 설사 쓴소리를 하더라도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즉 약간 제가 봤을 때 오늘 윤 대통령은 본인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시급한 것이 결국은 서로의 신뢰 회복이다라는 점을 오늘 좀 강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을 면담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날 바로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따로 갖고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셨으면서 언론이 이걸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됨됨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알면서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과 자신의 의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저는 인간적으로도 좀 굉장히 크게 훼손될 거다. 네, 갈등이 있었을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우회적으로나마 시인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거나 그조차 어렵다면 아예 그냥 곤란한 기색을 그냥 아예 솔직하게 표현하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도 있었을 텐데 거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있다라고 하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외교 안보 분야에선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통화한 내용 소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지금 보냈다. 그거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그리고 ICBM과 IRBM 같은 이런 SRBM 이런 것들 마구잡이로 지금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뭐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자, 윤 대통령이 저는 뭐 북한에 대한 관심,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얘기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자신이면 북한의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들을 해왔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고, 자 조만간 이제 만나기로 합의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실이나 뭐 외교 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려고 아무래도 김수민 평론가님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하고 한국 대통령이 빠르게 전화를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이 부분의 얘기를 나눈 것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국 한반도 쪽을 계속 예의주시를 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의 구상이 옳든 그르든 현실에 얼마나 적절성이 있든 없든 간에 관심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뭘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러면 미국이 강경하게 가면 같이 가고 대화하면 같이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미 이제 대미 통남, 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해와서 이제 적대적 두 국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의 핵이 폐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고수를 해나가면 북한도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핵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 나가야 되는 그 목표를 한국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느냐?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얘기했던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보면 핵이 폐기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원한다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 그때그때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다라고 했던 권영세 전 장관 말이 맞는 대목 이 대목인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못했던 일을 윤 정부에서 한다는 심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북핵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 제시하고 설득해야 된다.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윤주진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안보를 돈의 관점에서 본다. 네. 당장 뭐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방위비 분담금. 예. 이거 협상 다 끝났는데 이거 다시 예. 하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주둔 경비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 다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자, 여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만큼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예,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약간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껏 하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되게 크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참모들이 많이 말렸거든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예. 이제 정치 경험도 많이 쌓였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은 전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거기다 의회까지 뭐 어떻게 의회까지 보면 장악을 했죠. 장악했고. 이번에 상원을 또 장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더 큰 분란이 일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방위비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방위비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를 보면 그 안에서 뭐 청소하시고 군무원. 예 근무하시는 분들 또 그런 경비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용 예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오히려 대응을 하되 방위비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많이 얻자.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대한 규제를 많이 푼다든지 더 많은 어떤 전략 자산들을 많이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은 핵 공유 시스템을 더욱더 긴밀히 해서 정말 신속한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얻을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방위비의 어떤 수치만 갖고 계속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윤주진 평론가님하고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집권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그러니까 와 트럼프 우리한테 돈 더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너무 겁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할 여지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위기지만 기회다 이런 건데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단단해질 거다? 아니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걸로 보이고 한미동맹 전에 상대방인 미국 정치 자체가 또 4년 동안 굉장히 들썩들썩 많이 흔들릴 겁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재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방향을 좋게 될 거다 나쁘게 될 거다 보다는 굉장히 이제 혼란의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재편의 시대가 왔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여러 어떤 주류적 입장하고 또 차이가 있는 이게 네. 꼭 좋다는 뜻도 나쁘다는 뜻도 아닌데 주류적 입장과 차이가 있는 좀 예전에 봤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대통령하고는 다른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이후에는 다시 예전에 했던 대로 일종의 정상화 과정 이런 걸 거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당분간은 이 굉장히 이례적인 정치인, 문제적 정치인을 통해서 굉장한 그 소용돌이와 같은 과도기를 겪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우리에게 현안입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자,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뭐 일주일 아닌가요?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또 했어요. 일종의 레토릭, 수사할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 지원 의지를 천명했던 우리나라로선 예. 윤준진 평론가님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 아닐까요? 전략 변경이 좀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미국이 손을 떼야 된다라는 기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이것은 현재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의 어떤 뭐랄까요 고립주의의 어떤 기조도 있지만 실은 더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중국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국 문제에 영향을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러시아 문제라든지 뭐 이스라엘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너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정작 진짜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잠재적 적대 국가가 될 수 있는 중국의 부상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되게 정확히 봤다고 보는 것이 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냐면은 네. 지금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란 문제 정말 다 아픈 문제들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중국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반도의 안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곳에서 조금 에너지를 줄이고 중국에 대한 제재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서해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더 보조를 많이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앞으로 한미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평택 기지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그러한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동맹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네.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문제는 잘 지켜보면서 정부에서 조금 상반된 플랜 A, B를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24시간에 끝낸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글쎄요, 그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제 취임할 때쯤에 한 24시간, 그러니까 기준이 당선이 아니라 취임인 경우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몇 달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한편으로는 깔 필요가 있고요. 다른 네.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정권이 미국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상황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같이 깔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무기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살상 무기 지원은 가장 뒤로 네. 정말 최악의 사태 때 해야 되는 것으로 미뤄둔 것은 필요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무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크라이나의 섭섭함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국 전쟁 때 도움을 받았던 국가로서의 책무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방면도 있죠. 전후 복구라든지 현재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막 살상 무기까지는 힘들다. 다만 다른 거는 정말 전폭적으로 우리도 책임을 갖고 해주겠다. 이런 이제 신호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야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데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나가는 일에 국회가 집중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민주당은 대통령 기자회견 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걸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네. 특검 수용 거듭 촉구 의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특검을 계속 수용해라 이렇게 촉구해 왔는데 자 야당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발언 수위가 뭐 생각보다 좀 이렇게 높아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등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뭘까요? 일단 뭐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에 더해서 아마 네. 본인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도 뭐 국민들 중에 무당층을 포함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기자회견은 부정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민주당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정부 투쟁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평가들도 예. 좀 냉소적으로 찰져요. 오늘 보니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혹시 불구덩이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술자리에서 허세 많은 선배가 일방적으로 잡담하는 수준이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오늘 밝혀진 사실은 여사는 대통령 핸드폰을 보지만 대통령은 부인 핸드폰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개혁신당은 대국민 훈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냉소적인 평가에서 오늘 기자회견의 어떤 내용과 질이 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야당의 그 일단 냉소적인 평가 어떻게 그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근데 야당은 뭐 답정너 아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회담을 하든 뭐 A 스타일의 회담을 하면은 B가 아니라서 비판을 하고 B 스타일로 회담을 하면 A가 아니라서 비판하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은 결국은 조금 지금 현재 또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대여 공세를 더 고삐를 줘야 되는 그런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좀 평가절하해야 되는 그런 건 있겠죠. 다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면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해서 비난하는 쪽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할 분담을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이제 당대표를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는 그런 복화술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윤주진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직 입장을 안 내고 있죠. 예. 대통령 기자회견 담화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제 궁금한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고 그 이전에는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대통령 사과,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인적 쇄신. 예.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언급은 했어요. 대통령이. 예. 그죠?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내용이었는지는 보는 눈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담화 기자회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또 만약에 낸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내심 당연히 이번 회담 담화를 좋게 네. 평가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했던 수준은 이보다는 조금 더 나갔어야 됐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대외 활동 같은 경우도 아예 전면 중단하겠다.
라는 점이라든지 또 뭐 사과 문제도 물론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다른 어떤 뭐랄까 좀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이것이 약간 변명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그 불편하게 생각을 할 것인데 다만 지금 당장 여당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이 2시간 20분을 들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안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해버리면 너무 이제 그 당정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윤 대통령이 어쨌든 오늘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잘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또 의지도 밝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지금 되게 난처한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갖는 지금 현재의 감정, 반응 이러한 것들의 어떤 본질적인 방향을 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충돌은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 뒤에 또 재현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언급하면서 거듭 공판 생중계 촉구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평했어요. 네. 그 이전 한밤에 SNS 때문에 한 건지 그 이재명 대표가 네네. 아마 그 띄운 SNS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뭘까요? 맞대응을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이 있는 것 같고 한 네. 가지는 자꾸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나 균열이 크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타겟을 돌려야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체포동의안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고 이런 것에서 컸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예, 그런 거를 또 한번 노리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한동훈 대표 새로 대표 되면서 이재명 조국과도 대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저는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본인 지지율도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검사답지 못하다 검사 출신답지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저는 이번 위증교사에서 좀 의문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진성 씨한테 막 내가 그때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지만 들었다고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떠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떠보는데 김진성 씨가 오히려 먼저 맞장구 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 통화 녹음만 보면 그러면 김진성 씨가 설령 내가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위증을 한 거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 이 좀 사건 구조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시간은 다 됐는데 한 15초 정도만 말씀해 너무 주세요. 길게 근데 이게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증교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범죄를 뭐라 합니까? 미수라고 하잖아요. 미수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